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건지원의 영화 산책이고요. 오늘은 좀 영화 귀향을 한번 리뷰해보면서 오세라비 네.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내가 게스트인가요? 네. 오늘은? 네. 오늘은 제가 미래에 대한 행동의 대표가 아니라 게스트로 오늘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영화가 뭔가요? 네, 오늘 영화는 귀향입니다. 네. 네, 위안부 귀향과- 사건을 다룬. 네, 네. 지금 우리가 그 위안부 관련한 영화가 한 6개 정도 돼요. 네. 되는데 정말 이게 오류가 정말 너무 많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영화 보기 전에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네.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인 윤미향도 여기 이제 그 발의에 들어갔어요. 네. 이게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위안부 피해자 관련한 단체나 어떤 일체 명예훼손을 금지한다. 그럼 뭐 정말 그 얼토당토한 법을 발의를 했는데 여기 또 윤미향이 지금 8개 혐의로 지금 검찰이 기소되어 있어서 재판 중인 사람이 여기에 또 이름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런 영화 비판이나 어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너무나 이거는 억압을 하는 거거든요. 이 그렇죠. 위안부 피해자법 이거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하도 이제 여론이 나쁘고 국민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지난 25일 날 이제 이게 철회가 되었어요. 다행스럽게. 네. 정말 근데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그게 만약에 위안부 피해자법이 지금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런 영화 자체도 벌써 보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비평할 수가 없는 네. 정말 완전히 우리의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영화를 좀 보실까요? 이거는 실제 육성 같은데요? 네, 여기 이제 김학순 그 이제 최초의 그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한 김학순 할머니시고, 김학순 네. 그래서 초반에는 그게 나오고, 네. 1943년 경상남도 이제 네. 거창이 배경이네요. 네. 일본군이 좀 지나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평양 전쟁의 이제 거진한 막바지게 되죠. 이게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일 전쟁이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이제 이게 지금 무대가 1943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태평양 전쟁의 거의 이제 끝물에 와 있던 네. 그 시기에 이제 그 위안부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네. 네. 조선인 소녀를 예. 강제로 좀 끌고 가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이가 14살이라는 거예요. 네, 14살. 네. 근데 14살인데 사실은 아까 그 김학순 그 할머니가 아까 나왔잖아요. 네. 17살이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뭐 막 우리가 보면은 지금 그 소녀상이나 이런 거 보면 다 14살을 막 이불에 끌고 갔다 이러는데 그게 틀린 얘기예요. 그 김학순 할머니도 얘기했지만 위안부 그 피해자 증언에서 얘기했지만은 대부분 20대였어요. 20대였고 14살은 아니에요. 저거는 완전히 그렇죠. 저거는 그 틀린 얘기고 김학순 씨가 자기 나이를 얘기할 때 17살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최소한 17살이지 14살 소녀를 끌고 갔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저거는 그 얘기죠. 네. 그거 관련한 게 그 박유화 교수가 예전에 쓴 대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내가 나이가 제일 작았고, 이렇게 어떤 위안부 직원이면 나이가 제일 적었고, 다른 여자들 다 20살 넘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적게는 뭐 20살 뭐 그 정도 언저리부터 많게는 30 정도까지도 그렇죠. 있었다고 어떤 네, 직원에서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4살, 15살, 뭐 16살 지금 영화에서는 그 정도 나이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사실이랑 다르죠. 네, 그거는 이제 완전히 틀린 얘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정대협이나 정의연 이런 쪽은 계속해서 지금 14살. 뭐 어떤 자료 보면 13살도 끌고 갔다? 뭐 이렇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인데 이걸 14살이라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는 위안부에 다녀왔던 사람이 직접 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자료를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 왜곡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저렇게 지금 일본 군이 강제 연행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객관적인 증거는 지금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02년경의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은 그 동원 방법이 위안부 동원 방법이 이제 일자리를 미끼로 한 취업 사기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취업 사기, 뭐 유괴 납치 이런 게 이제 대다수인데 지금 언론이나 뭐 그런 보도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그런 뭐 그런 사기, 뭐 납치 이런 것보다 그냥 뭔가 일본군이 강제로 좀 끌려간 이미지를 더 이렇게 그런 좀 영화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게 무슨 총독부나 일본군이 와서 직접 끌고 갔다고 네,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태평양 전쟁이 거의 이렇게 후반기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일본군이 직접 이렇게 조선 땅에 와서 막 마을을 샅샅이 다니면서 끌고 갈 그럴 상황이 못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조선의 알선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뭘까요? 매춘이에요. 매춘업. 매춘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 거기 시대에도 다 이게 매춘업이 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기족사에 그 다 매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레미제라블 영화도 보면은 네. 빵틴. 네, 예, 빵틴이 이제 매춘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은 매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조선도 다 그 창기라고 그러잖아요. 기생, 창기 다 있었기 때문에 저 무렵에 조선이 아주 뭐라 그럴까,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정말 굶어 죽고 딸을 정말 아니할 말로 아버지들이 딸을 팔아먹고 어디 뭐 보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업 알선업자들이 다 저런 중간에 브로커 역할, 간단히 말하면은 그렇게 한 거지. 일본군이 와서 직접 끌고 가고 그거는 사실은 자료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사실은 귀향 영화는 초중고생들이 다 필수적으로 보는 영화거든요. 네, 이게 뭐 수업 시간에 뭐 네. 요새는 막 창의 체험이니 이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그쵸. 이건 필수적으로 보게 하는데 우리가 후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통계를 조작을 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안부 동원에 가장 이제 많이 쓰인 게 취업 사기나 인신매매인데 그렇죠. 여기 브로커들이 대다수 거의 95%가량이 맞아요. 조선인이었다는 그런 네. 어떤 뼈아픈 어떤 우리의 흑역사는 그렇죠. 왜 얘기하지 않는 건가요? 네, 예. 네, 네. 참. 보면은 다 중간에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포주예요, 포주. 그렇죠, 우리가 예. 이게 뭐 속된 말로 포주 노릇을 한 게 또 조선 사람들이에요. 응? 그래서 이게 다 넘겨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지금 귀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우리가 물론 위안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 그렇죠. 예. 이거는 너무나 나중에 뭐 20만 명이 끌려갔다 뭐 그런 말도 여기 지금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안부 관련해서 비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꾸 뭐 극으로 몰아가고 저는 이거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역사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네, 똑바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좀 네. 다음 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끌려가는. 네. 이 영화가 2016년에 나온 영화예요. 네. 2016년인데 그 무렵에 이상하게 위안부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I Can Speak가 몇 년도에 나왔지? 그게 2017년이었나? 17년 정도였던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영화가 되게 좀 인상적인 게 되게 좀 샤머니즘적인 색채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무당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현대. 예. 이게 이제 일명 조선 스타일이고, 이제 한을 이제 또 여기다 이제 뭐 녹였다 뭐 이런데, 나는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걸. 굉장히 저도, 예. 이게 샤머니즘적이고, 괜히 한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이 뭐야, 실태가. 그러다 괜히 여기에 그냥 이렇게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괜히. 정서에다가. 그렇죠. 예. 네, 저는 리얼리티를 좋아해서 저는 막 이렇게 지나치게 막 과장되고
이런 걸 저 안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영화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일본 관련한 영화. 너무 과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이라는 거지, 한을. 이제 감독이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게 그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16년, 뭐 2015년, 17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가 그 정의연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네. 누구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응? 그렇죠. 그죠? 아니 거의 성역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예. 성역. 성역에 대해 어떤 비판과 어떤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러면은 완전히 이제는 그 친일파. 그렇죠. 토착외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는 정의연 사태가 터졌고 이제 우리가 지나간 이런 영화에 대해서도 정말 그 잘못된 부분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짚어야지 계속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초중고생들이 다 필수적으로 보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좀 별개의 얘기인데 14살, 15살, 16살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그 일본 그 제국의 군대 군인들이 그냥 그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배출 뭐 그런 걸 군인으로서 전쟁통이니까 그거를 넘어서 약간 변태 성역자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뭐 주위의 남성을 봐도 또래 뭐 그런 정도 나이의 여성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이렇게 아주 어린 소녀로 잡은 거는 좀 하여튼 일반적인 좀 그런 거에도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소녀상 있잖아요. 전국에 다 있는 그 소녀상이 보면은 나이가 진짜 한 14살. 그렇죠. 중학생 딱 거기에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안부 이제 정대협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14살짜리 소녀를 끌고 갔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그 소녀상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제 동원도 아니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 근로정신대와 이 위안부를 사실은 굉장히 혼돈을 해요. 맞아요. 예.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정대협이 만들어졌을 때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네, 근로정신대는 군수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요. 근데 공장에 가서 일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가기 싫은 사람, 가기 싫었겠지. 근로정신대 가는 집에 이제 젊은 여성들도. 네. 그렇지만 집안이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정말, 쌀이 떨어졌다 이러면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하는 거고, 어차피 임금을 받아오니까. 예. 그 인원수가, 이제 한 10몇만 명 돼요. 그리고 이거는 위안부는 완전히 어떤 그런 그 일본 군인의 어떤 그런 성적 위안, 성적 해소를 위해서 이제 갖고 그 위안부도 이게 급여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죠. 네. 문옥주 수기에 드러난 것만 해도 거의 현재 원화 가치로 15억인가 정도를 네. 저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상당히 급여를 또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위안부가 이 1943년 이 무렵에 이제 조선에서 위안부가 간 게, 우리가 또 그 조선 징용 노동자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조선 노동자를 또 상대를 해야 될 위안부도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네. 위안소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매춘이죠. 매출업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필요악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매출업이라는 것은. 네. 그게 그리고 사실 군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그런 군 시설적으로 위안소가 없으면 다른 범죄가 생겨요. 그렇지. 뭐 강간이라든지 전쟁 중에 민간인들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군 차원에서 그렇게 위안소를 설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군이 관여하고 개입했다는 거에 의미가 좀 이렇게 강제동원 쪽으로 오해가 돼서 그런데 그 어떤 군인들 뭐 그런 위생이나 뭐 성병 관리 차원에서 뭐 그런 식의 뭐 일본 위안소 관리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네.
그거를 네. 정확히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네. 저 하나 더 할게요. 네. 그리고 자꾸 정신대를 위안부랑 연결시키면서 정신대로 갔다가 뭐 위안부로 그 동원이 됐다. 좀 이런 식으로 계속 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 2005년도에 일제강점마 뭐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위원회 이런 걸 동원해서 그 여자 근로정신대 중에 그러면 위안부로 그렇게 간 게 위안부로 동원된 게 사례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도 조사를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대는 정신대고 위안부는 위안부인 거죠. 정신대로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하고 네. 임금 받고 위안부는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성적 해소, 성적 위안을 위해서 그 업에 종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정대협의 이제 이 정대협을 만든 초대 대표가 누구냐 윤정옥 씨거든요. 이화여대 교수였던 네. 윤정옥 씨가 나는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위안부 문제를 왜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는지 정신대와 나는 그분이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과연 정신대와 위안부를 몰랐을까? 알고도 나는 일부러 이거를 더 반일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만큼 일본이 우리에게 잔악하게 했다는 것을 그거를 뭐 좀 과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윤정옥 씨가 몰랐을 수도 있고 저는 이거는 본인이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대와 위안부를 어떻게 이렇게 그걸 여태까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 이용수 위안부 그분이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도 못 했어요. 네, 같은 줄 알았죠. 다 그렇게. 그리고 그 인식에 사실 큰 영향을 한 게 여명의 눈동자예요.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정신대랑 그 위안부가 그때부터 혼동적으로 쓰이거든요. 네. 한 91년도인가? 그렇죠. 네, 그때 그 정도부터. 영화도 왜냐면 그때 정대협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대협이 91년도에 그 30 몇 개 여성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고 초대 정대협 대표는 윤정옥 씨였어요. 네. 이화여대 교수였던 윤정옥 씨가 자기가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라고 해놓고서는 위안부의 그 최초의 증언자 김학순 그 할머니를 네. 이제 최초로 증언자로 데리고 오면서 이게 정신대가 아니라 그냥 위안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네. 또 여성계랑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 그렇지. 그런 이건 뭐 부분에 결국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예, 여성단체들이 만든 거고요. 이거는. 그렇죠. 예. 예. 또 여성단체들이 만들고 키우고. 제가 알기로는 또 조선 때 생각보다 저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모르겠는데 그 매독이나 그런 성병이 되게 좀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그래서 검사하는 게 성병 검사나 이런 좀 그런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것도 되게 좀 강제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됐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때는 위생 상태도 안 좋았고 그렇죠. 우리가 예, 맞아요. 환경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병 검사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군인들에게 서로가 이제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위생 차원에서 이렇게 그렇죠. 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1940년 그 무렵에 이제 조선 너무 흉년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매춘업이 엄청나게 이게 이제 번창한 거야. 그래서 이 조선의 매춘업이 만주에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조선인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만주에까지 이 매춘업이 거의 진출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매춘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포주도 많고 알선업자들이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조선이 알선업자들이.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장면에서 보면은 그 흔히 이제 주장하는 노예 상태. 그 성노예. 예. 그러니까 사실 성노예라는 말도 이게 일본인이 엉터리 글을 쓴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엉터리라고 이미 됐어. 성노예설 이런 것도 다 되고 그게 일본에서도 거짓으로 이미 다 판명이 난 거예요. 그게 아마 무슨 유엔 보고서 그거 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산당
일본 공산당이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노예 상태였다. 이렇게 맞고 그냥 뭐 당하고 이런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문옥주가 쓴 그 수기가 상당히 유명하죠. 그 뭐 범한가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활동했던 거. 근데 또 그 수기 중에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위안소에서 일본군 한 명이 심하게 좀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옥주 그 할머니가 몸싸움을 해서 일본도를 뺏어서 그 일본인을 찔러 죽였어요. 예, 그 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죽였는데 그 병사가 일단 잘못을 했고 그리고 자기는 정당방위였다. 그 문옥주 자신 정당방위였다 주장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본 군사재판소에서 예, 예. 군법재판소에서. 근데 노예였으면 사실 그런 권리 자체가 없었겠죠. 정당하게 어떤 사법 절차에 네. 의해서 그런 게 있었다. 네. 이건 계속 나오는 거.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저때 당시에 자료가 너무 세밀하게 다 남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사실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일본에 저 무렵에 일본에 가서 네. 그 이제 일명 한밭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식당 조선인 근로자 노동자들을 밥을 내주는 그런 한밭집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잘 알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왔죠. 그때. 그래서 그 다 돈을 벌어오고 그런 상황이고 위안부도 뭐 어쨌든 그런 그 일을 하지만은 다 임금을 받고 그렇게 했던 거고 저렇게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강제 연행을 하고 뭐 물론 거기에 정말 그 나쁜 일본인도 있었을 거예요. 나쁜 일본 그렇죠. 네, 행패 부리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었겠죠. 군인도 거기서 위안소에서 별 사람 다 있으니까 네.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제 막 저렇게 연행해가고 14살을 끌고 가고 그 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네. 그리고 심지어 뭐 어떤 거 보면은 뭐 주부도 끌고 갔다라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 그건 진짜 틀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아마 좀 조선인 뭔가 독립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일본군이랑 좀 싸우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게 좀 영화 지금 초반 중반쯤에 한번 나오고 좀 마지막쯤에 나오는데 저때가 43년 뭐 45년 이럴 때인데 그 독립군이랑 저렇게 뭐 저렇게 한다? 그거는 좀 이제 거의 없었을 장면으로. 그러니까 예. 저런 거는 진짜 영화죠. 사실은.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이 또 상당수가 일본군 남자친구가 있었던 걸로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의 그 영화를 보면은 네. 그 기생이 에도 시대 때부터 기생업이 엄청 발달한 나라예요. 일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 태평양 전쟁 때는 네. 그런 그 기생들이 또 위안소에 와서 또 그 이제 매매업에 또 종사하고 그래서 숫자가 되게 많아요. 일본 자체가.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위안부가 지금 한국에서만 이제 한국에서 되게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모든 위안부의 구성이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 여성들이 대다수였죠. 네, 그렇죠. 거의 40% 50%가 일본 네. 여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인 여성들이었는데 하여튼 뭔가 조선인 여성들만 마치 저렇게 했던 것처럼 묘사되는 건 좀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자꾸만 이런 영화를 만들면 우리가 이게 한일 관계가 절대로 나아지지 않고 이 할머니도 이제 그 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이제 김학순 씨가 모델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위안부가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고. 근데 이게 여기서 일단 지금 그려지는 거는 조금 아무래도 그런 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짐? 약간 뭐 수치스러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고려를 했다 뭐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그런 같아요. 거죠. 사실 뭐 이용수 씨도 그 처음에 신고할 때 사실은 그게 진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친구 일인데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중에 그 윤미향이랑 사이 틀어지고 윤미향이 그랬다고 윤미향이 그런 얘기를 했다죠. 그러니까 이용수 씨의 그 진실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증언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뭐 무슨 이렇게 어떤 강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이렇게 좀 창란을 정신적으로 그렇게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사실 조금 더 가면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한 수십 년이 지나서 뭐 이렇게 내가 피해를 당했다 막 이런 여성들이 많잖아요. 요새 뭐 미투라든지 사실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떤 뭐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도 피해를 당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 논리가 그렇죠.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저기 뭐 우리가 그 위안부를 20만 명을 끌고 갔다라는 그런 그 자막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나오나? 그거 이게? 아마 예고편에 나오는 거일 거예요. 예, 예고편에. 그래서 이게 만들었다, 우리가. 20만 명이 끌려갔는데, 돌아온 거는 한 200, 뭐 몇 명밖에 안 되고, 막. 그 20만 명이 끌려갔다는 거, 이거는 날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미 우리 그 조선 통감인가 거기 다 있어요, 자료가. 조선에 그때 16세, 그러니까 몇 살이지? 16세에서 그 20몇 살까지 조선 여성이 몇 명이었냐면은 120만 명 가량 돼요. 그럼 20만 명이 끌려갔으면 6분의 1을 끌고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실어 갔어? 뭐 군함으로 날랐나? 배로 실어 날랐나? 20만 명을 실어 나르려면은 엄청나게 많이 군 병력이나 물자가 동원돼야 그렇죠.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20만 명은 말이 안 되지. 그 인원을 그렇게 20만 명을 납치해서 그러니까 감시를 다 하고 이동시키고 배급하고 이걸 다 군이 했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그 어떤 군의 병력 뭐 이게 그렇죠. 효율적인 측면이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2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됐으면은 조선반도가 완전히 진짜 무슨 저기 죽음의 그런 도시처럼. 그렇죠. 아니 뭐 어떻게 나의 뭐 자매나 뭐 누나나 뭐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럼 조선인 남성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주 큰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이게 많이 끌려갔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게 전체 16세에서 21세까지 그 조선 여자가 1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20만 명을 어떻게 끌고 가냐고. 그래서 나온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뭐냐면은 위안부는 4천에서 6천이에요. 이게 맞는 거야. 20만 명이 아니라. 저는 이런 사실은 정확히 좀 우리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 자꾸만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위안부 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 끝나고 나서 돈을 벌어 와가지고 사채놀이 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돈을 그건 처음 듣네. 네,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사람들은 위안부 피해자를 신고하다 할 때 안 하죠. 안 하지. 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돈을 벌어와서 그 돈놀이를 해가지고 거부가 된 그런 위안부 출신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 막 사채놀이하고 그랬다니까. 또 이렇게 또 몰랐던. 왜냐면 목돈을 사실들. 딱 벌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조선 일본에 가서 조선 징용 노동자들을 식당을 했기 때문에. 또 다양한 또 그런. 올 때 조선인들을 볼 수 있어서. 돈을 이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묘사되는 거 보면은 마치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착취와 억압과 노예처럼 그렇게 뭐. 일본 자료에 가면은 얼마 주고 다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다 있어. 그 장부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장부책을 남겨놓는데 장부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징용 노동자들도 다 있잖아. 그렇죠. 임금이 얼마고 미쓰비시에서 얼마 주고 다 있다니까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화해와 치유재단을 만든 거예요. 네, 어떻게든 맞아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응? 그래서 보상을 받은 게 10억 엔이었잖아요. 10억 엔. 응? 10억 엔을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정대협에서 이걸 거부를 하고, 근데 이미 그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의 다 받아갔어. 그렇죠. 예. 37명이 받아갔어요. 그래서 돈이 지금 얼마가 남아 있냐면은 돈이 꽤 남아 있어요, 지금 아직도. 응? 10억 엔이면은 이제 그때 한 100억 가량 되나?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5억 정도가 지금 여성가족부가 보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아직 계산이 안 된 거야. 일본은 준 거고. 네. 응? 그 나눠주다가 이제 그 뭐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막 안 받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안 받은 거고. 네. 그래서 그때 막 그 기금 모집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후원금 받고 막 그래 정대협이 그때 큰 거거든요. 아, 그 일본 돈 안 받겠다. 어. 우리 기금 모금하겠다. 이렇게 해서요. 아. 그게 나비 기금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받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분들은 돈으로 보상을 받는 걸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또 알기로는 그 신미자 할머니를 네네. 비롯해 무궁화의 33인의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안부 인정받은 네, 사람들. 인정받고.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정대협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창녀 취급을 하고 그랬었죠. 완전히 그랬죠. 그 돈 받아 먹은 뭐 그렇게 받아 먹으면 창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분들은 그 10억 엔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보상을 받아간 거야. 그리고 정대협에 끼워가지고 그 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인정을 하는 거니까 성매매 한 걸 인정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은 피해자들이 자기 그 자유에 맡겨야죠. 그렇죠. 왜 정대협이 거기 왜 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잘못된 거잖아. 저는 이게 화해와 치유재단이 아직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리고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 재단이 아직도 청산을 못 하고 있어요. 청산을 하려면 돈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돈이 남아 있다니까. 그리고 여가부가 또 가지고 있고 그 돈을. 그래서 이게 정말 풀 수 없어요. 이게. 응? 그래서 나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그 정의연에 다 맡겨놓을 게 아니라 그 일개 시민단체잖아. 응? 거기서 왜 한일 외교장관이 합의한 10억 엔 거기에 대해서 왜 그걸 종이 조각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뒷짐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정의연 부정회계가 터지고 이렇게 윤미향이 혐의가 8개야. 그러니까 그리고 대법원의 그런 판결이 불가역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불가역적이면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유승준 씨도 그냥 입국을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그 대법원 판결이 불가역적이면은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불가역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저 법무부나 이런 데가 뭐 대량껏 발의를 해서 뭐 입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렇게 좀 뭐 나이롱처럼 만단 말이에요. 늘렸다가 어떻게 했다가 안 했다가. 근데 위안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거의 뭐 이제 불가역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선택적인 그게 있고 대체 사과를 그 언제까지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좀 전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근데 이게 나중에 한번 쭉 띄워드리겠지만 사과를 계속 해왔어요. 예. 사과를 11번인가 했어요. 네. 근데 거의 이제 인정 안 하는 거지, 여기는. 그러니까요. 82년부터 쭉 저기 아키히토 천황부터 시작해서 내각 관방장관까지 해서 계속 일본 정부 과거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막대한 고통 준 것 같다. 지각한다. 그리고 대단한 곤란을 가져왔다. 과거에 우리 일본이 했던 행위가 즉 유감을 표한다. 이런 식으로 괴로움과 슬픔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을 해왔어요. 근데 안 받아들이고 그냥 사과를 안 했다고 계속 하는 거 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을 계속 어그러뜨리는 거는 좀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미해결 상태로 둘 것인가.
저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해결할 의지도 없고 이제 워낙에 이제 위안부 단체를 문재인 정부는 워낙에 그 호의적으로 하고 그 이용수 할머니만 해도 뭐 청와대도 가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사드 배치 반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 상당히 많은 좀 정치 활동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 위안부 문제나 이 한일 외교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일 관계가 절대로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아야 하나. 그리고 우리의 그, 차세대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나.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반일 감정이, MZ 세대는, 반일 감정이 오히려 친중보다도 더 낮아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그 반중이 네, 그렇죠. 더 높아요. 반중이 더 높죠. 네. 그리고 이 책 사셨나-봐? 네, 저 샀어요. 좀 공부하냐고. 빨간 수요일이라는 빨간 책인데. 수요일. 네, 이거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요? 네? 빨간 원피스? 네. 아니면 빨간 구두에.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증언도 중요하죠. 증언이 중요한데, 그 증언이 거의 10번씩 뭐 매번 계속 바뀌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리고 증언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이 기록들도 있고 그때 뭐 그 당시 뭐 기사라든지 뭐 그 어떻게 뭐 위안부 모집을 했고 동원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는데 뭐 동아일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근데 그거를 싹 무시한 채 뭐 할머니 뭐 누가 어떻게 얘기했고 누가 어떻게 얘기했고 근데 그 증언이 거의 해마다 다르면은 문제가 있죠 이거는. 이 제목은 잘 지은 것 같아. 그렇죠. 수요일마다 또 집회를 하니까. 빨간 이 제목은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또 좀 쭉. 네, 김병헌 선생님이 쓰셨네. 네. 근데 뭐 계속 그 때리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좀 관리 병원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그 수요 시위에 우리가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대협에서 주최하는 수요 시위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사실 문제가 뭐 10대 뭐 소녀를 뭐 일본군이 되게 뭐 폭력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게 좀 성적인 어떤 인식에서도 되게 잘못된 좀 인식을 심어줄 것도 사실 그렇죠. 좀 크고. 저거는 미성년자 네. 강간이지 저게 또. 근데 그 일본군이 누나라고 할 정도의 위안부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일본 군이라고 해봤자 뭐 20대 초반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경우도 많은데 왜 여기서는 다 무슨 10대 한 초중반의 여성을 그리냐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그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인데 또. 그러니까 그냥 그 억압과 착취를 넘어서 변태 성욕자들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네, 보면 네. 이렇게 뭐 채찍까지 동원해서 지금 막 때리는. 참, 난 너무 불편했어요, 이 영화가. 근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봤지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한국인으로서. 물론 우리 역사에 아픈 부분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못나서 나라를 빼앗겼고, 못난 군주를 만나서 나라가 이용이 되었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만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그 일본에 진짜 인정받아서 실제 피해자들은 그렇게 그런 걸 돈 받고 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아주 나쁘게 특히 정대협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일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창녀가 되는 거고 동조해 주는 사람만 피해자인 거예요. 네, 자기네들의 네. 어떤 일에.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일본 한 매체에 이제 칼럼을 쓰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나는 이제 이게 정대협 관련해서 난 그 주제를 아니에요. 다른 주제로 글을 쓰는데
쭉 댓글이 달려요. 네. 댓글이 달리면은 일본인들이 항상 저 얘기를 해요. 아, 위안부 얘기요? 위안부 얘기해요. 왜 잘못 가르치느냐? 우리가 사과도 했고 10억엔을 보상을 했지 않느냐? 그 일본인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그 자꾸 10억엔 얘기를 해요. 그 댓글이 그렇게 쭉 달려. 네. 그리고 왜 초등학교나 초중고에 왜 자꾸만 그 단일을 교육을 하느냐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도 혐한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일방적인 거는 없잖아요. 또 그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일본인들이 정서가 이렇게 정말 뿌리가 깊구나 거기 또. 응? 그래서 마음이 착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자꾸 계속 말하게 되는데 이게 10대 그 2차 성징이 뭐 나타나지도 않았을 그런 나이의 여성을 자꾸 삼는 게 일단 여기서 표현하는 거 일반적인 남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태 성욕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일반적이겠냐고요. 아무리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걸 따져도. 굉장히 불쾌해요. 나는 막 이렇게 보면 기분이 안 좋아 정말. 그렇죠. 이제 위안부 영화가 대여섯 개가 있는데 이 귀향은 특히 이제 저런 장면이 막 나오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가 과연 한일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 개선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지 않아요?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계속 이런 영화들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이게 점점 더 과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위안부 문제가 거론된 게 일본에서는 한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고 한국으로 이제 수입된 게 90년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90년 초에.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사실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없었던 거예요. 아니죠. 일본이 아니죠. 처음에 그렇게 하지 이슈 시키기 전에는. 그리고 정대협도 처음에 정대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이 여성에서 뭘 했냐면은 기생관광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일본이 그 산업화 시대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네. 이게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기생관광을 많이 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기생관광을 이제 그 여성계에서 그 타깃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기생관광을 하느냐. 그래서 그 기생관광을 그 여성계에서 비판하기 시작한 게 90년 초였어요. 90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생관광 온 걸 비판하다가 위안부 문제로 이제 그 윤정옥 씨가 정신대 문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김학순 아까 말했던 저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의 정언을 한 것이고, 그 애초에 위안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기생관광 어떻게 좀 뒤지다가 보니까 저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성계에서 이거다. 이 아이템을 잡은 거죠. 여성에서 아이템 장사예요. 미투 아이템, 그렇죠, 페미니즘, 젠더리즘 뭐 다 아이템 잡고, 다문화 잡고 그냥 얘네들은 보면은 그리고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제 몇 분 안 남았거든요.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나? 저는 그분들 노후는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계속 끊임없이 지금 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을 내리 그 젊었을 때 그 아팠던 어떤 그런 그 기억을 계속해서 또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잔인하다고 봐. 나는. 이거는. 그렇죠. 본인이 그거를 트라우마를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정말 그리고 이거 정말 심각한 장면인데, 아니, 일본군이 그 위안부를 학살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라고 이제 일본 공산당 그 사람이 쓴 이제 보고서에 따른 건데 하룻밤에 70명이 위안부가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 미군에 의해서 체포됐을 때
여성들이 좀 거추장스럽다, 방해가 된다 이런 목적으로. 그래서 이거 이제 보고서에 그렇게 거론이 돼 있으니까 70명이 그렇게 살해를 했다 일본군이. 근데 그 없어요 사실관계가 결국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냥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강제 동원됐다고 처음에 나와서 이제 이런 것까지 언급한 보고서였는데 그 진정성이 없으니까 한일 양국으로부터 그냥 무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거짓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고. 근데 여전히 이런 장면을 자꾸 끼워 넣는 거죠. 근데 저 때가 사실 전쟁통이잖아. 예. 전쟁통에는 사실 별의별 일이 사실 다 일어나는 거고. 그 중에 한두 명은 뭐,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렇게 무더기를 학살하고 네, 하는 그렇죠. 거를. 예. 저렇게 네, 아주 네. 집단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군이 개입을 해서 학살을 했다? 이거는 완전 너무 잘못된 표현이라는 맞아요. 거죠. 네. 너무 잔인하잖아요. 외교 문제는 사실은 참 그 어려운 건데, 어렵고, 정말 그 상호 신뢰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왜곡하고 이러면은,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원자폭탄 두 번이나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미국, 잘 네. 지내잖아요. 예, 미국이랑. 그거를 이용해서 일본이 그렇게 경제대국이 되었잖아. 속으로는 검을 갈지라도, 칼을 갈지라도, 전체적으로 일본 전체적 미래를 위해서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피해의식 여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도 그래. 계속 피해의식을 계속 주입하잖아. 정말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네, 그거는. 그렇죠. 사람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사람이 정신이 맑고 정신이 건전해야 되는데 자꾸 피해의식을 심어주면은 피해 망상도 생겨. 그거 얼마나 그게 무서운 그리고 건데. 왜 이게 자꾸 이성적인 쪽으로 이거 풀질 않고 이렇게 뭔가 주술과 그 어떤 굿과 이런 샤머니즘적인 방식으로 네. 이거를 자꾸 풀려고 하냐고. 그래서 이 이 영화에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영화. 네. 막 굿하고 막 그냥. 네. 그래서 와, 이게 정말 그 마음에 와닿고 그렇게 차라리 전설의 고양이를 찍든지 우리 어릴 때부터 보던. 난 전설의 고양이도 좋아해. 거기도 막 선앙당 나오고 막 그냥 막 그런 거지만은 이거는 엄연히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저렇게 네. 막 그냥 그 이제 조선식 심파죠 저게. 그리고 뭔가 그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샤머니즘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뭐 그 원혼들을 위로해 준다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유미양 위안부 피해자법 이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는 이거 완전히 이제 고소 고발 당하는 프로야 이 프로는. 우리 이런 얘기하면 성역화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게 고소 고발되면은 그거는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닌. 뭐 사회인 5.18도 거죠. 그랬던데 뭐. 근데 이 장면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집단 학살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 일본군 위안부는 그 미군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방이 된 거지. 독립군이 갑자기 저기서 네. 뭔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제 위안부라는 것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그 정도잖아요. 80년대 아주 후반부터. 그러면은 뭐 임시정부나 독립군에서 위안부 관련한 뭔가 문제 의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기록들이나 이런 거에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독립군이 뭐 위안부를 해방한다? 네. 이런 묘사는 뭐 이게 상상 속에 좀 있는 생각이 아닌가. 우리는 그거를- 자주적으로 독립을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그냥 일본이 항복해서 그냥 저절로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을 거지. 우리 손으로 한 게 없어요. 아니 뭐 이런 장면이 뭐 있으면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왜곡을 해도 너무 심각해. 다시 보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데? 응?
근데 이게 이런 영화를 만들면 검증 안 하나? 응? 모르겠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그 영화라서 그냥 그렇죠, 뭐, 영화니까. 네. 영화라고 하면 되는 거죠. 뭐. 은근히 또 이게 약간 이 주술적인 힘과 이게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아닌 척 하지만 네, 유튜브 같은 거 조회수 보면은 음. 저런 막 아우, 나는 너무 싫어요. 무슨 보살 이런 채널 엄청 조회수 잘 나와요. 82년 김지영도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할머니에 빙의하잖아. 빙의해가지고 막 할머니 목소리를 내고. 맞아. 그렇죠. 82년 네. 그리고 벌새라고 또 있어. 벌새라고 그 여성 영화 감독이 찍어가지고 또 막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밀어준 그 벌새라는 영화 있어요. 그 상 받은 영화인데 그 벌새도 뭐 갑자기 무슨 좀 저런 스타일이고 이상하게 저런 요소를 즐겨 쓰대. 감독들이. 근데 여기 이 영화 찍은 감독이 젊어요. 40대야 이제. 대체 저거는 어디서 저렇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좀 되게 그 샤머니즘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표준적인 게 있잖아요. 아무리 뭐 일본군이 무슨 그 성욕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14살 소녀는 저는 이제 그 위안부 모집 그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정신대도 제가 알기로 저 나이는 없는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본 소감 같은 걸. 네.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한일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요즘에는 그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보다 반중 감정이 더 높아요. 젊은 세대가. 아무리 이게 정말 이 반일 교육이 초등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특히 그 정교조 교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반일 교육을 시켜도 우리 그 젊은 자라나는 세대는 아닌 걸 알아요. 저건 좀 이상하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가 우리가 이제는 더 나아져야 된다.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일본도 자주 못 가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거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저는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정의원은 빠져야 돼요. 시민단체 빠지고 딱 그 정부 순회들이 모여서 문제를 깔끔하게 좀 해결을 좀 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것인가. 그리고 일본으로 받았던 그 10억엔 그 중에 아직도 돈이 상당수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해결을 해야 돼요. 미제 사건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 이 위안부 문제는 정말 획기적인 개선이 되고 이제는 과거는 과거대로 털어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 교육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특별히 작가님을 또 모신 게 또 이 여성계라든지 여성가족부가 이 문제에 깊숙이 관여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게 뭐 할머니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증언으로 이제 한 파트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그 당시 뭐 통계라든지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 급여가 나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증언은 뭐 증언대로 냅두고 뭐 수차례 뭐 어떻게 보면은 증언 내용들이 바뀐 것도 또 그것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객관적인 자료로는 못 쓰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진짜 어느 정도의 규모였고 뭐 어떻게 동원됐고 뭐 그래서 뭐 규모가 얼마인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그 증언에만 의존해서 그거 사실 요새 그 페미니스트 주장이 거의 거기서 나온 거랑 그 맞다고 저는 맥이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진실이고 목소리만 그 증거면은
사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너무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피해자에 대한 뭐 무슨 2차 가해다 자꾸 너무 그런 쪽으로만 이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저희가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좀 내려놓고 가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귀향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네, 오세라비 작가님도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